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본색입니다. 다음 주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이번 주에 이어 연속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철학을 되돌아보며 현대사의 구비구비를 증언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는 그 인연이 부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본인 스스로는 애정을 갖고 정치인 김대중을 바라봤던 분입니다. 5선과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하셨고 세 분의 대선 주자들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정대철 대표님, 정대철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정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주기를 맞아서 김대중 대통령 10주기를 맞아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김대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직접 듣거나 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한국 근현대사를 되돌아본다는 심정으로 회고록 성격의 인터뷰를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을 선대 때부터 이어오셨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우리 선친 정일영 박사하고는요, 민주당의 큰 계파 흐름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구파라는 게 있었고 민주당 신파라는 게 있습니다. 구파라는 것은 신익희, 조병옥, 유진산, 김영삼으로 내려가는 존칭 생략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면 박사, 박순천, 정일영, 김대중으로 내려가는 신파였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정치 추종자와의 관계를 유지하셨고 네. 늘 같은 뜻으로 정권 재창출과 또 정권 창출이죠. 재창출, 정권 창출과 정권에 대한 비판 내지는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네. 1971년 소위 40대 기술원이 김영삼 후보의 주창에 의해서 김영삼 의원의 주창에 의해서 김영삼, 이철승, 김대중 세 분이 경선을 했습니다. 거기서 결과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고 그 당시에 계파를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저희 선친이 김대중 대통령보다 선배였고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자였습니다만은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도 도왔고 대통령 후보를 또 구체적으로 돕는데 선대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이화대학교 법정대학장 했는데 이태영 여사. 예, 제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권면과 김대중 후보의 강력한 권면에 의해서 법대학장을 관두고 전국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함께 또는 독립해서 유세를 벌려서 국민적 지지를 유도했던 기억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선거 중간에 저희 집이 불이 났습니다. 거의 알려지기로는 안기부가 저희 집에 불을 내고 그리고 고양이가 불을 냈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희화화한 고양이가 꽁지에 불이 붙어서 불을 냈다 이렇게 찾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희 집도 전소됐지만 또 김대중 대통령 집은 또 폭발시켰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긴 선거라고 보았습니다. 굉장한 부정선거와 부정개표가 돼서 저희 선친에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했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나왔었을 것이다. 71년 대통령 선거에서요. 네. 전두환 정권 때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네. 받았을 때 네네. 저희 어머니가 나서서 절대 공산주의자가 김대중 씨는 아니다. 민주주의자다. 네. 그리고 김대중 씨야말로 지역 감정의 희생자고 네. 우리나라의 큰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비언론했던 내용이 돼서 아주 숙연했던 장면이 있었고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본에 납치돼서 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실 뻔한 납치돼서 그런 사건 때도 이것을 아무도 용기 있게 말 못하는데 거론을 하셨고 예, 그래서 불리고 받으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 선친이 그때 국회 발언을 하면서 네. 이건 명약관한 얘기다. 이건 저 중앙정보부가 했을 것이고 이 정권이 했을 텐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마라. 역사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잘못되게 한 것이 박정희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세계 만방과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그게 거의 뭐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목숨 내놓고 하는 일들에 가까운 네.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첫째 젊고 유능한 지도자라고 봤고 네. 또 하나는 호남 지도자라는 데 대해서 점수를 더 놨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호남을 홀대를 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그래서 호남 민중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김대중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권을 얻어야 이게 우리나라 민주화가 되고 지역 감정도 없앨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길이다. 설득력 있는 말씀, 유세 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헌신적인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뛸 수 있고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을 갖다 놓으면 박정희 후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초선 의원에 불과했을 때도 박정희 대통령은 뭐 국회에 가려고 할 때 김대중만 생각하면 소화불량이다, 소화가 안 된다, 소화제를 먹고 갈 정도다 할 정도로 김대중 의원을 싫어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초선 의원을 박정희 대통령이 의식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시고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면? 글쎄요, 가능성을 봤을 거라고 합니다. 젊고 유능한 지도자라 네.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편에서는 이 사람이 일을 낼 사람이다. 이거 미리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 네. 또 김대중 의원이 상당히 원만하고 그렇게 독설을 하지 않으면서도 비판하는 데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원만하면서도 독설을 안 하면서도 그 아주 영어로 핀포인트에서 찝어서 그 비판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더 아프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파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시대적인 소명이 군정 종식, 군정은 고만하고 장기 집권 종식, 그다음에 국민의 투표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야 이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는 그런 국민의 바람, 소명이 국민들한테 있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게 김대중으로 화연된 바람이 증폭돼서 나타날까 봐.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린 김대중의 능력을 보았단 말씀입니다. 나쁜 측면 자기들은 나쁘게 해석했겠습니다만은 아주 현란하다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네. 이 설득력 있는 유세 능력, 강한 투지, 강경하지 않으면서도 온건하면서도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DJ한테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서도 아까 집에다 폭발하고 저희 집에도 고양이가 불러케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이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1년 운명의 이제 직선제에 두 사람이 맞붙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부정선거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시 상황, 당시 정권이 어떻게 방해했는지 기억나는 거라든가 어떤 정도였습니까? 서울 장춘동에는 100만 인파가 모였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두 분이 주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100만 정도가 모였다. 그 속칭 100만입니다. 얼마나 모였던지 이제 자세히 쉬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데는 손을 못 댔을 겁니다. 너무 엄청나니까. 여의도도 나중에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작은 모임, 뭐 100, 1000명, 2000명에는 그냥
한 200~300명이 경찰 간기부 행정력이 동원해갖고 감시자들이 상당수가 말씀이군요. 온 청중들이 겁먹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눈 빨고 앉았거든. 자네가 여기 들어러 왔어? 김대중 지지하러 나왔어? 이런 표정이니까 와서 몇 마리 들고 슬슬 피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네. 이런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선체는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표현 그대로 하면 대중이가 이긴 선거야. 확실히 이긴 선거지. 명약관하게 이겼어. 그런데 박정희가 이 망령이 들어서 이런 일을 해서 그렇지 역사에는 김대중 승리로 평가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고 저 장춘대 오는 사람들이 무슨 너 헌신적으로 그냥 안 가면 안 되는 표정으로 그쪽에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마치 가는 게 이게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그런 표정에 내가 조금 과장되게 읽어서 그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바람이 국민 마음속에 있었다. 이런 그런 국민 마음속에 있더라도 그걸 담아낼 그릇으로서 김대중의 어떤 웅변이나 정책이나 현장에서의 내용들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도 당시에 김대중 보였습니까? 국민들이요 처음에는 김대중 후보가 그만한 인물인지 자세히 몰랐어요. 그러나 유세를 통해서 또 그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가해지는 것을 봐서 간접적으로 이게 물건인 모양이다. 일본 방편으로도 이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가 보다도 확신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박정희쇼, 당신에게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일선 양심이 있으면 당신에게 국민과 역사는 두려워한 시각이 있으면 당신에게 4.19와 6.25 때 죽은 우리 영령들 죽음을 갚게 대한 생각이 있으면 어떤 일이 들어도 삼성개헌만 하지 마라.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까 김대중 후보 그 말 잘하더라. 야, 그 말이 그다음에 특별히 그 당시에는 거의 금기시되어 있던 남북 문제 통일을 4대국 보장회에서 평화 경전과 교류를 통해서 통일로 가야 된다. 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건 그 당시에는 거의 금기시되었던 말들인데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한편으로 경악하면서 이야 이런 후보가 있었나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자꾸 물어봐 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그냥 짧은 순간에 국민들 뇌리에 이 사람이다. 근데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그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가 빨갱이로 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빨갱이 맞는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다급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양쪽이 다 썼는데 6.25를 겪고 나서 반공의식이 국민들한테 투철해서 빨갱이로 모는 것이 상대방을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쓸 수 없었고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여순 반란 사건에 참여했던 공산당 운동에 했던 사람입니다. 14연대의 남노당에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빨갱이로 뒤집어 씌워서 자기 것을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이중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도 봤을 것이고 긴 역사적으로 다시 반추해 보면 크게 잘못한 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래서 아버님께서 선친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후보가 이긴 선거였고 됐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건 역사의 가설입니다만 그러니까요. 민주화가 좀 당겨졌겠죠. 산업화도 당겨졌을 거라고 봅니다. 평화롭게 공전이 가능했을 것이고 남북 교류가 있고 통일까지는 어려웠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남북이 좀 더 화해하는 오래동안 모습을 갖출 수 있었겠냐고 무엇보다도 DJ가 됐으면 지역 감정이 좀 더 완화됐을 것이고 그 당신이 대통령 되면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 정치, 경제, 사회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데 당신이 굉장히 쉽게 71년도 대통령으로선 더 할 수 있었던 역할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박정희에 대해서 김대중 후보가 반대만 하고
박정희 문진 독재만 얘기한 걸로 알지만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때 당시 필요했던 구체적인 정책, 그 외교 방향이든 경제 방향이든 서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든 그때 당시에 대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은요, 대안 제시뿐만 아니라 그가 굉장히 적응력이 높으신 실용주의 노선입니다. 그 온건 노선입니다. 네. 그래서요, 그가 한일회담도 야당 의원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찬성했습니다. 아, 한일회담을 찬성했다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월남 파병도 찬성했습니다. 당신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해도 굉장히 샀어요.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이게 사꾸라 아니냐, 친일파다, 사꾸라다 이런 오해를 들었습니다만 당신은 내놓고 그랬어. 이제 우리나라 긴 장래를 100년 대결을 위해서 일본하고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월남도 이 순간에는 우리가 파병해서 미국과의 관계 세계제 평화 질서를 미국 쪽에 서서 해야 된다는 소신이 있어. 야당은 다 반대하는데 우리 선진도 그 당시 우리 표현 그대로 그 김대중이가 잘못 판단하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말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걸로 물론 이제 JP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좀 성급하게 해서 지금 요사이 문제점까지 좀 일으켜서 지금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도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신은 드는지만 큰 프레임 내에서는 DJ의 그 찬성을 긴 장렬 두고 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일단 박정희 시절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박정희 시절 이후에 떠오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전두환. 네,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광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전두환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 하나의 장면으로 떠오른 것은 1987년도에 광주를 방문했을 때 망월매역에서 굉장히 울음을 터뜨리고 그런 모습이 저희 기억에 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는데 나중에 그 정권을 김대중 대통령이 잡은 뒤에 용서를 했어요. 네. 전두환 씨를. 네. 이순자 씨는 뭐 이런 말도 김대중 대통령 때 가장 편하고 좋았다라는 표현도 하고 최근에는 이효 여사 거기도 조문도 갔더라고요. 예. 당시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 비판도 있고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왜 전두환을 용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용서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대칭되는 그룹이 어떻든 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그룹과 민주화하지 않는 이런 그룹이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이 사람들은 없애고 죽이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통합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는 용서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는 늘 그럼 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만은 공산당으로 몰아 죽인 백인, 화형 불로 태 죽인 사람들은 용서하지 말자. 그런 제의가 있었는데 그 사람까지도 필요하고 우리가 화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DJ는 또 나 한편에서도 전두환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가야 당장은 껄끄럽지만 긴 장르를 보면 그분들과 함께 통합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분은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천주교 신자라 용서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고요. 그 용서를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김 선생을 용서 안 하고 미워하면 내 컨트롤이 김 선생한테 넘어가 있어. 그 통제권을 나한테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 용서 안 하는 마음이면 창의력이 안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건 용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DJ 대통령하고 이 얘기를 제가 당신도 용서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저도 해서 여러 번 나눈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여러 번 나누셨어요? 여러 번 나눴습니다. 내가 어떤 때 조금 더 배운 거로 이렇게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자네는 성인일세. 그러니까 놀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기억에 지금도 새롭습니다. 김 대통령은 또
뭐 올바르지 않은 일을 보면 벽에다 대고로 뭐 해라 하셨던 분이라는데 이런 꼴 모습을 보면 또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전두환에 대해서 지금 5.18에 대한 부정하는. 지금 그 천당에서 계신다면 다시 태어나고 그 양반 그 천당 분이니까 회개하시오. 그리고 용서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천당에서 말씀하신다면 조금 전두환 씨라는 사람이 남자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째째지는 것 같다는 느낌에 이왕 이게 세상에 다 알려지고 지금 뭐 헬리콥터 조종사 옆에서 본 사람들까지 다 나타났는데 굳이 아니라고 그래서 뭐 일관성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에 그 사람 그 마지막 판에는 뭐 그 전혀 그 남자답지 않은 행동을 한 지도자로 남는다는 게 본인의 불행이고 역사의 불행입니다. 김대중과 김영삼, 우리가 뭐 영어로는 DJ, 뭐 YS 뭐 이렇게 하면서 평생의 라이벌, 민주화 동지였으면서 국적이기도 했던데 함께 정치하던 입장에서 두 분의 관계는 어땠다고?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은 같은 시대에 같은 정치적인 꿈과 비전이 겹치는 분들이었어. 그래서 서로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가 또 지역이 뒷받침되는 것이 지역적 라이벌이 그걸 더 증폭시켰을 것이고. 그런데 스타일이 영 달라. DJ는 지성적이고 또 계산적이야. 지성적이고 계산적이다. 계산적인 편이 꼭 좋은 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간 그리고 YS는 행동파적이고 감성적이야. 꼭 이것도 감성적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양면이 다 있습니다만 그런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 배고요. 거기다 지역 감정 이런 것이 뒤로 있고 그분들이 박정희의 핍박, 박해, 지역 감정 이런 것이 둘러싸여서 양보하기가 어려운 순간으로 몰아치우는 것도 내가 봤어요. 야 이건 내가 물러나기 어렵다라고 내가 하고 싶어도 나 이거 하면 맞아줘 그 표현을 그대로 내가 맞아 죽게 생겼어 이 사람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나 이해하더라고. 그래도 그걸 뛰어넘어서 했으면 좋았을 뻔한 거 예를 들면 단일화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80년 대선 때 그런데도 맞아 죽게 생겼다는 이해는 되더라니까요. 다행히 두 분 다 대통령으로 끝났지. 이게 한 번 되고 한 번 안 됐으면 역사에 큰 아픔으로 있었을 텐데 DJ께서 YS 다음에 내가 잘해서 또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포기해서 그 언제부터 다시 마음 난 처음엔 몰랐어요. 그 런던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92년도에 지고 나서 이제는 안 한다. 안 하고 런던에 가셔서 다시는 안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DJ 꿈이 있다고 그러길래 쓸데없는 소리 말이야. 그건 가능치도 않고 그런 생각이 없으실 것이다. 그랬는데 나중 보니까 계셨고 꾸준하게 뒤에서 노력을 하셨던 걸 보고 우리가 이게 판단을 잘못했구나. 김영삼 입장에서는 언젠가 이게 돌아올 것 같다 안 한다고 했지만 그런 쪽에서 계속 의식했을까요? 어땠습니까? 그래서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DJ를 보는 것도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난 물론 안 봤는데 구체적으로 이제는 틀렸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이따 이제 DJ의 의욕을 보셨을 겁니다. 보여서 근데 이렇게 직간접으로 듣는 게 되지도 않는 거 괜히 그런 생각을 또 있었고 또 하나는 그쪽의 후보의 이회창 씨와 YS의 관계가 불화설입니다. 가만히 있어. 김대중보다 이회창이 이게 더 밉지 않나 그 순간에 그런 판단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얼핏 들어요. 내 생각에. DJ는 미운하고 오나 내가 또 됐으니까 내가 먼저 됐으니까 미안도 하고 또 그래서 용회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조금 있지만 이회창 씨는 새로 된 내가 만드는 총리가 이게 나도 인정 안 하고 막 나가
이건 더 미웠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이 두 라이벌이 한국 정치, 이 민주주의에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나라를 반독재 군정 체제로부터 민주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이것과 함께 본인들의 포부와 꿈에 결부돼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만들어서 그게 민주화의 큰 과정을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고, 하여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다 발표를 그 정책화할 수 있었던 것도 있는데, 단지 혹시 과가 있다면 그분들이 격렬한 대결 구조 때문에 지역 감정이 증폭됐던 거. 네. 또 하나는 단일화 못해서 역사적으로 생략돼야 될 과정, 노태우 만드는 과정을 네. 우리는 생략할 수 있었다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잘못을 불문고 우리는 그 당시에는 군정의 연속으로 봤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두 분이 단일화 못해서 과거였다. DJ한테 가서 YS 얘기하거나 YS 하거나 DJ 얘기하면 이게 인간이니까 듣다 보면 어떤 얘기 혹하기도 하고. YS는 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저를 보자 그랬어요. 네. 그 지금 명동 건너편에 패시픽 호텔이라는 데 나오라는 거예요. 점심때. 그 양반은 점심시간 12시면 11시 한 45분쯤 와요. 저도 11시 반쯤 가니까 벌써 대통령 당선자인데 명동을 다 막아놨더라고. 이게 진짜 대통령이나. 그러더니 11시 45분에 오더니 내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이, 그 양반 평상시에 여러 번 듣대. 김대중이 사회꾼일세. 늘 듣던 소리라 내가 뭐 껐다 했더니 넌 김대중 앞에 갔으면 일 안 된대. 넘어와라. 또 내가 임기 중에 너 국무총리 줄게. 그리고 너 꼬붕들 있잖냐. 뭐 그 일본 말입니다만 너의 팔로워 있잖냐. 그 5사람 전국구 줄게. 이제 김덕영이 안 와 그래서 대학교 하나 선배인데요. 가깝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이거 김덕영한테 며칠 내에 알려라. 그리고 난 바쁘다 간다. 그랬더니 내가 그 다음날 김덕영이 말해서 내가 월경을 못하겠다. 나 못 넘어간다. 총리까지 인정해 주시는 게 감사하다. DJ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 어렸을 때 담배 피우고 그러고 나보고 너 꿈 있냐? 그래서 내가 괜히 확인하시는 거죠. 땅바닥에 꿈이 있을 거야. 그러면 말이야. 사람이 자제해야 된다. 시간만 이끄는 거. 자네 골프 칠 줄 아나? 조금 칩니다. 바둑 둘 줄 아나? 괜찮게 둡니다. 노름할 줄 아나? 그것도 할 줄 압니다. 술 먹을 줄 아나? 이거 시간 많이 드는 네가 자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 세 가지 술 먹는 것만 빼놓고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술까지 안 마시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나 그분이 당신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시간 많이 드는 것은 참고 안 하시는 그런 부단한 노력하는 그 DJ 측면에 아주 감탄했습니다. 박정희의 최측근이었던 김종필, 이렇게 함께 김대중과 연대했다는 게 참 이해할 수 없고 아이러니한데 두 사람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회창 후보의 김종필 씨 홀대였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김종필 홀대했습니다. 김종필 씨 손잡지 않고 같은 당에 있었지만 이건 제꼈습니다. 이 사람하고. 그래서 JP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금방 알아쳐서 이제 한광옥 의원 같은 사람 시켜서 여하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JP하고 손잡는다. 물론 비난이 있을 것이다. 네. 또 JP하고 손잡음으로써 충청도 세력을 가져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JP하고 손잡음으로써 당신한테 더 씌워진 보복 사람들이 많이 그랬거든. 김대중 저 사람한테
특별히 군인들은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정권 주면 저거 보복해서 말이에요. 이거 나라가 크게 올라갈 것 같다. 네네. 근데 제피하고 손잡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을 자기는 부각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서 그런 행동으로 옮긴 것 같고요. 그가 내각제 갖고도 서로 DJ와 JP는 서로 생각이 달랐을 것입니다. 내각제를 약속을 해서 JP는 그 나름대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DJ는 나중에 얘기도 듣고 사실이지만 국민이 지지 안 해서 내각제는 약속을 하지만 국민이 안 돼서 안 될 것이다라고 해서 딱 계산이 나왔던 분 같아. 김대중 대통령이 나 뭐 이래 김대중 대통령이 영악한 사람이야. 안 될 거 알고 김정필이 꼬셨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희 MBC에서도 아마 출구 조사를 처음으로 발표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했는데 1% 차이였고 30만 표 승리. 30만. 그거 기억납니다. 다시 생각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상황이 해고해 본다면. 이게 하늘이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이 아니면 그게 있을 수 없었던 일로 생각되고요. 아까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평상시에 여론조사는 안 되게 돼 있었는데 이게 된 건 이건 하늘이 만든 거다 이렇게 밖에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그리고 YS도 결과적으로 도와주신 거입니다. YS도 그 후에 토론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만든데 나도 공이 있다. 어떤 공이? 아니 뭐 말은 안 하시지만 이제 그 내프로도서 된 거 500만 표. 그것도 하고 또 말 안 하지만 정치 자금으로 DJ를 그건 옥스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정치 자금으로 만약에 DJ를 감옥서 보냈다 그러면 폭동나게 생긴 분위기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로 상처 내지 않았던 것은 난 DJ가 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신 거다. 당신이 그런 뜻에서 내가 도와줬다라고 하신 거 아닌 건가. 본인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제 해석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서는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대철 의원님께서는 97년도 김대중 대통령 대선 때 이어서 2002년도죠. 대선에서도 그 선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노무현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간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저보다 좀 연령적으로 조금 어리고 늘 형 그랬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문을 두들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문을 두들겨요. 그래 나도 너무 놀라서 들어오시라고. 그래 아침에 들어오시자마자 맥주 한잔 하십니다. 그래 새벽이 6시나 됐는데. 새벽 6시예요? 6시, 네. 6시. 그래서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고 좀 어색한 모양이구나. 그래서 집에 깡통 맥주가 단지 2개가 있어서 딱 2개 있었어. 그래서 따서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비비과. 그래서 나중엔 한 9시쯤 돼서 네,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형 선대위원장 좀 맡아줘. 미안해. 거꾸로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 그래 내가 한참 생각하다 둘이서 그 당시에 당이 엉망이었습니다. 네. 엉망이었단 시작되자마자 네. 후단협이라는 게 생겨과 매치 생겨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위성과 후보 정당성을 인정 안 하는 사람. 노무현 쉽게 얘기해서 저게 무척까지 게 무슨 후보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100여 명 중에서 네. 상당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당신이 너무 잘하니까
형이 나서서 당을 좀 안정시켜 주시오. 형은 할 수 있어. 노무현 후보를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했나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DJ와 그 후에 만나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서 다 다행이다. 그래서 민주화학 과정을 뿌리를 내리고 관습화할 수 있게끔 노무현 대통령을 당신이 당대표니까 잘 보좌해라. 이런 말을 했던 기억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당신이 부탁이 지역 감정을 네. 없앨 수 있게 탕평 정책을 해라. 그다음에 남북 문제에서의 평화 공존과 그 교류를 좀 활성화시켜서 남북이 좀 화해하는 쪽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셨고 또 바깥에다 대외적으로 발표하시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자기 반쪽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또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던가요? 저하고 DJ 대통령은 그 소위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뭐라고나 보복에 가까운 것으로 아깝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게 됐다,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천주교 기독교 정신이 있어서 그래도 죽진 않았어야 될 텐데 안타깝다 하고 돌아가신데 뭐 공개적으로도 뭐 참석해서 조문하고 펑펑 우셨던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뒷얘기로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단일화 과정에서는 정대철 우리 대표님께서 참여하셨으니까 정몽준 대표는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국회의원들 수십 명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넋 잃고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 사람 많은데 노 대통령을 후보를 잡고 나갑시다 했더니 왜 그냥 나 따라오시오. 그 어디 가자는 소리도 안 했어. 그 차를 같이 타고 경호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 어디 가자는 거야. 그래서 정몽준 집에 간다. 집에 대답을 하는데 이제 정 선배도 형도 그 형네 형이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후보 때. 그래서 그냥 화가 났어요. 형도 대통령 후보 이런 거 하려고 대통령 후보 하려고 그랬어요. 뭐 화를 막 내대. 그러더니 신촌 로타리점 같은 기사 보고 차 돌려 그러더라고. 차가 밑돌려. 그런데 그 앞에 국회의원 지낸 서가본 의원이 수행합니다. 여의도 다시 다리를 걸었는데 여의도 다리 닿듯이 나서 차 돌려 내가 소리 질렀지. 차 돌려. 이어놓게 앞에 가니까 또 화가 나고 돌려 3번을 왔다 갔다 했어. 그래갖고 저 평창동 집까지 갔어. 왜 가는 거요? 그래 형. 그래서 우리가 정몽준한테 호소하러 가서 마음이력도 바꾸자는 게 첫째고, 둘째는 텔레비전으로 다 나와서 국민들 마음에 순간순간이 들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노력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면 동정표가 올 수도 있다. 내가 이게 계산이다 그랬더니 자기도 웃더라고. 지난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로 하면서 유시민 대표하고 녹화하고 그 중간 사이 얘기 나눈 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참모들이 DJ라 얘기하는 것도 노무현 대통령은 야단쳤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깍듯이 불러야지 DJ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만큼 두 분은 서로 노무현과 김대중 스타일은 다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발전 네. 당신이 대통령 나한테 나중에 그래. 대통령 되고 나서 DJ를 다시 평가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나는 좀 쉽게 된 폭이다. 네. 내 DJ를 이렇게 쭉 보니까 사수까지 하면서 호남 사람이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면서 네. 하면서 더군다나 보복 내지는 홀대하지 않고 전두환, 박정희, 노태우까지도 다 포용하고 용서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거 대단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네. 대통령 끝나고 잠깐. 그래서 그때서부터 나는 그거하고 직접 연결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더 평가하지 않았나. 그리고 겪어보니까
더욱더 훌륭하게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DJ는 DJ가 갖고 있는 장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이 증폭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이미지에 그게 밥 먹고 앉아서 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정보기관과 국정홍보기관들이 DJ 나쁘게 해서 DJ는 몇 사람이 나 그 외에도 보면 빨간 뿔 난 사람이 아닌가 처음 본 사람들이 나보고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렇게 돼 있었어요. 빨간 뿔 나갖고 저건 아주 악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국민한테 거듭되게 나쁘게 선전했던 것이 그가 대통령 되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 돼서 화해 용서를 너무 많이 해서 난 좋게 지금 요사이는 거꾸로 적폐청산이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적폐청산을 좀 했어야 되는데 DJ 대통령이 전혀 못한 게 이걸 한번 보복한다고 생각해서 나쁜 것을 덮어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만약에 요새 10분질만 해서도 DJ 보복한다고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정도의 환경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에 있어서 이분 얘기를 안 할 수 없네요. 올해 또 세상을 또 떠나셨습니다. 네, 네. 가슴 아픈 일인데 평생의 동지이자 반려자인 이희호 여사입니다. DJ 대통령은 꿈이 있어서 아까 비전이 있으니까 난 뭐 쉽게 얘기해서 난 이다음에 대통령 되려면 이런 마누라를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고 나보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 그래서 저 내가 물어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호 아줌마라고 그러더니 이호 아줌마는 저 왜 고르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 여자 고르는 건 좋아하니까 고르지. 근데 그 퉁명스럽게 그랬더니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해서 내가 이다음에 내 꿈을 이루는 데는 이호 여사 아주머니라고 그랬던 거 뭐라고 우리 집 사람만한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확신해서 여자로 고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슨 정치적 동지 네. 로서 고르지 않으셨나. 근데 효과를 본 것이 그 양반은 어려운 순간에서 3번 떨어지고 또 옥고 치르고 많은 연금 당하고 이런데 이호 여사가 힘을 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돼서 또 네. 우리나라 퍼스트 레이디로서는 출중하게 해내실 수 있었던 게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정치적 동지로서 방금 뭐 몇 가지 얘기했지만 그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 거 이런 거 아닐까 생각나는 거라든가요. 또 옥살이 할 때 납치 사건 때도 직접 구명 운동도 했고. 그럼요. 폭넓은 분이에요. 네. 그렇게 뭐 우리 젊은 문제로 째째한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도리어 DJ 못지않게 어떤 의미에서 우린 속으로는 그랬어요. DJ보다도 더 큰 아량이 있으신 분일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DJ의 네. 그런 측면 좀 모자란 측면 같은 것을 다 감싸 안았던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DJ가 어떤 측면에서 좀 계산적이고 그런 것을 무조건 감싸는 그런 측면이 이호 여사님한테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네. DJ 정권의 40% 정도는 이호 여사 몫이다. 이런 표현을 40% 정도는 이호 여사 몫이다라고 얘기하는 평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사형 선고 받았을 때 그 옥중에서 회유를 받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권만 도우면 살 수 있다 하는데 안 한다 그러는데 이호 여사가 미국으로 가자라는 부분을 몇 번을 설득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고 결국은 그 뜻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기 이런 뭐랄까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 저 정책은 동지란 말씀입니다. 판단을 네. 아까 폭넓게 해서 이호 여사님은 지금은 비가 심하게 올 때다. 이제 저항하고 이런 것은 괜히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개죽음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저항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저 김대중 지도자를 모시고 미국 가서 다시 재충전해서 다 하도록 하자는 깊은 뜻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아도 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DJ가 페미니스트인데 페미니스트 만들게 된 것에 대한 이후 여사 역할이었다. 우리가 1971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지위 향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권 신장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선거 공약으로 주장했던 것도 난 이호 여사가 뒤에서 했던 것 같고, 이호 여사가 뭐 YWC의 총무니 대한여자청년 무슨 선전국장, 네. 뭐 국제국장이지, 국제국장이니 여성문제연구원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그분들의 이호 여사의 이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바란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 나라의 민주국가가 되길 원했고 선진국가가 되길 했고 지역감정 없는 국가가 되길 원했고, 무엇보다도 그가 또 그 나중판에 생각했던 건 평화적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평상시 노래처럼 하시던 거니까 그런 나라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 하면 여전히 높고 좀 어려운 존재, 뭐 선생님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투사 뭐 네. 있는데 옆에서 직접 보셨으니까 잘 아는 분들은 또 땄다고 또 유머 넘치는 분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 어떤 분이냐고요? 네.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야. 네. 사색하고 연구하고 하여간 지겨울 정도로 끝까지 노력하시는 분이었어. 네. 이거는 그래서 그 노력의 일단으로 아까 저한테도 자네도 꿈이 있으면 뭐 하지 말아라. 시간 많이 가는 거, 뭐 골프 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노름하지 말아라, 바둑 두지 말아라. 그런 것이 당신한테 하던 말씀을 나한테 옮겨준 뿐이고, 가까우니까 했지. 남한테 그렇게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단히 도전하는 분. 그게 사실 인류 역사의 발전은 도전에 있습니다. 도전과 응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은 뭐 꼭 사수만 하는 거 아니라 뭐든지 열심히 목표를 세워서 끝까지 하는 그 약간 노력이지만 뭐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집약해서 얘기를 하면 아까 높은 적응력과 현실주의자, 네. 온건론자, 타협론자. 그래서 그가 한일회담도 찬성했고 월남파병도 찬성했고 긴 장래로 봐서. 그러니까 그 양반은 늘 이 얘기해. 최선이냐면 자선. 최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차악을 선택해야지, 그냥 무조건 정의롭다고 그래서 그 정의로움에 나눠서 아무것도 일 안 하고 나눠 있는 것은 나한테 맞지 않는다. 시대적인 소명을 아주 잘했던 분이야. 항상 시대에 맞는 얘기를 딱딱 집어서 하는 게 놀라울 정도거든. 돌아가시기 전에 나보고 아까 그거 전에 나보고 그래. 자네는 이 시대의 소명이 뭔가. 그런데 갑자기 시대적인 소명이 뭐냐 그러면 대답이 금방 나옵니까? 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니 당신 금방 얘기해. 이 사람아. 평화를 통해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 통일로 가는 길.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양극화를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 세 번째는 개혁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없애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일세. 이 세 가지가 시대적인 소명에 다 들어있는 말이야. 다 들어있는 말인데 그 대통령 끝나시고 그 노구에 그걸 쫙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후에 나도 여러 번 외고 다니고 어떤 데서 가서 인용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하여간 여하간 다 떠나서 큰형님 같고 아저씨 같은 분이라 그냥 안타깝고 늘 내가 당신한테 못되게 굴고도 뭐 그래도 내가 늘 믿었는 건 나는 큰형님한테 잘못돼도 야단 맞고 그만이지. 이런 기본 마음씨가 내 마음속에는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아까 이호 여사님이 우리 어머니 치매 걸려서 와서 울었을 때 그런 심경이나 나도 DJ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난 옛날에는 아버지하고 20세 19세니까 우리 방에 늘 올라오셔서 야 대철아 큰형님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큰형님을 하는데 정치하면서 그 소리가 그거 괜히 그러면 과시하는 것 같고요. 가끔씩은 옛날에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 자네가 그랬을 때 그 반가웠었는데 자기가 그 소리를 누구한테 자청해서 들은 분이 한 서너 분이 있어요. 내가 다 잘 아는데 그런데 다 어려워지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정스럽고 보고 싶은 어른입니다. 네, 장시간 인터뷰 감사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대철 대표께서 김대중, 정치인 김대중, 그리고 또 방금 말한 형님 김대중을 회고하는 자리에 인터뷰를 처음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하실 말 있으면 한 말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이 천당에 계실을 것 틀림없으니까 천당에서 조국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생을 살면서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정치인 김대중. 정치인 김대중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당 부분이 그의 유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특집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표님 오늘 자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